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과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드를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그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 드리기 전에 좀 간단히 좀 요약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꼭 제가 항상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거는 없고 또 암종에 따라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보조제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것이 되게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어, 이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균형을 잡히게 이제 하는 게 좀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건강 보조제를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평소에 건강 관리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을 먹는 분들은 뭐 운동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 뭐 술, 담배를 좀 더 멀리 하거나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 건강 보조제 하나 무조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현대인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보충을 하면 좋지만 또 너무 많이 먹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비타민이 6대 영양소 중 하나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실제 열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그 무기질, 비타민, 물은 어, 열량을 자체로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 꼭 필수적인 효소, 조효소 또는 내지는 조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에게 비타민 부족이 흔하고 저도 결국은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쬐면 이제 사실 몸에서 피부에서도 합성이 될 수 있는데 사실 현대인이 이렇게 운동 부족하고 또 바깥에서 야외 활동 부족하고 주로 또 밤에 야행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비타민 B나 비타민 C, 비타민 C는 그런 신선한 야채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보다 야채를 또 복용하는 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현대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데도 이러한 비타민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비타민들이 이런 심장이나 그다음에 노화, 그다음에 뼈 건강, 그다음에 뭐 뇌, 인지 기능, 눈, 면역 활동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용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비타민의 종류는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이제 구별한다고 들었는데 보통 A, D, E, K는 지용성이고 이 화학 구조상 이거는 이제 그 지방에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은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거여서 이제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고요. 비타민에 다른 이름들이 좀 있어서 그냥 요거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비타민 C라고 하는 거는 아스코빅 애시드, 뭐 토코페르 이런 거는 비타민 E를 뜻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비타민이 예를 들면 바이오틴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많이 듣는 건데 이건 B7이고 엽산 우리가 임산부들께서 이제 많이 드시는 엽산은 B9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요런 것들이 또 다 합성이 또 가능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타민으로 현재 많이 제조를 하고 있고요. 비타민의 주요 기능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봤는데 당연히 이제 면역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가 어떤 외부 감염이나 이런 데 싸울 때 중요하고 혈액 응고, 특히 비타민 K가 중요한데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와파린을 이제 그 쿠마딘을 이제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정맥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막 출혈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바이타민 K를 실제로 주사 드리기도 하고요. 혈액 응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에너지, 우리가 이런 열량들,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 비타민들이 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뇌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신경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바이타민 K, D와 그다음 칼슘을 포함한 이런 바이타민들이 중요하고, 몸에서 호르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피부 건강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눈 건강, 이런 거 비타민 A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염증으로부터 우리, 그 몸을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찾아보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섭취가 부족하거나 많아도 병이 생긴다는 거를 이거 예전에 학교에서 많이 시험도 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비타민이라는 게 특히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너무 과도해도 뭔가 질병이 생긴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B, C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물에 이렇게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많이 되는데 A, D, E, K는 보통 이제 이제 담즙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부족해도 병이 생기고 너무 많이 이제 높아도 병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먹어보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걸 유지하지만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쉬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의학의 4대 원칙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뭔가 내가 뭘 했는데 좋으면 유지해라 라는 게 있고, 일단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그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시면은, 질문 주신 것 중에, 어, 아까, 댓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드시다가 뭔가 아까 뼈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뭘 먹었는데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이게 물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먹는 거를 잠깐 쉬어보고 또 어떤지 경과를 좀 보고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비타민이라는 뜻은 바이탈 아민인, 그러니까 아민이라는 거는 원래 저희가 화학 시간에 배울 때 아, 나이트로젠, 질소 원소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아민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필수적인 아민이다 해서 바이타민이 됐으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런 거를 좀 알았고, 비타민 테라피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여기 보시는 그 펑크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폴란드계의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 이런 이름을 제시를 했고 이게 이제 학계에는 1912년에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비타민이 밝혀지기 전에도 뭔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싱싱한 야채를 못 먹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바다에서 이제 쭉 이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괴혈병이라고 해서 뭐 피부가 창백해지고 치아가 소실되고 잇몸 출혈, 폐인눈 뭐 이런 게 특징이 이제 괴혈병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비타민 C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1700년, 1747년 그때는 아직은 비타민 C가 부족이라는 건 몰랐지만 라임 주스라는 걸 먹으면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걸 알아서 이제 그 괴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라임 주스를 먹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을 먹여봤더니 라임 주스를 먹은 사람이 아주 뚜렷한 효과를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치는 그 함의는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죠. 시험군과 대조군을 사용한. 그래서 항상 모든 의학의 어떤 새로운 진단이든 치료법이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험군과 대조군, 내가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먹은 사람이 뭐가 더 좋더라. 뭐 이런 식의 통계적인 차이가 나야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시험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환자 대조군 이렇게 그 시험군과 대조군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비타민이 우리가 알기 전에도 그 전에 이렇게 괴혈병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는 알았어요. 먼저 질문 주신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플라빅스를 드시고 계시는데, 필라빅스는 그 약 자체의 기전이 그 혈소판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K 양배추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와파린이 중요합니다. 와파린인 비타민 K, 그게 응고 작용이라는 게, 뭐, 보통은 이제 그게 한 세 단계로 보통 구별이 돼요. 내과, 저희가 그 배울 때 혈액학 이런 거 배우면은 먼저 이게 출혈이 됐을 때, 먼저 혈소판이 활성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이후로 컴플리멘트라고 하는 보채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지금 드신 그 플라빅스는 혈소판의 그 1단계에 미치는 1, 2단계, 앞에 그 혈소판에 미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K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와파린이 이제 상관이 있고요. K2 같이 드시고 계시는데 고지혈증 있고 화지정맥 있으시다 그랬는데 어, 질문이 어떤 것이죠? 근데 뭐 K2 드시는 거하고 고지혈 하지정맥이 막 뭐 의미 있게 무슨 영향이 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 일단은 발표 계속 또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비타민은 이렇게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는데 요즘 노벨 생리의학상이 올해 이제 발표가 됐죠. 이틀 전에. 올해는 이제 마이크로 RNA가 발표가 됐고 또 AI 쪽도 그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 기본 그 뉴럴 네트워크 그 모델을 개발한 분이 또 상을 받고 아무튼 노벨 생리의학상이 지금 발표되는 시즌입니다. 근데 이 바이타민 C를 처음 이렇게 이 구조식, 이 화학 반응식을 1928년 논문에서 밝혔고, 이제 우리가 현재 되게 유명한 뭐 글루타치온, 뭐 항산화제로서의 비타민 C의 역할을 보인 이 화학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이 1928년에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알버트 이 박사님은 어, 이제 3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비타민 C에 관한 연구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유명한 현재 이제 항산화제로서의 뭐 글루타치온 복용하시고 이런 근거는 192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잠깐 실험실에서 뭐 연구도 하고 또 뭐 의사과학자로서 뭐 제가 암 연구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과학자로서 새로운 발견이라는 건 모두가 이미 보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담이 없고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진료방에도 많이 여쭤보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박사님하고 또 그 의사 그 분께도 이제 이렇게 뭐 책도 쓰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냥 의학 정보에 대해서 그냥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고용량 비타민이 이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그냥 고용량 하는 게 암에 도움이 되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이게 유명해진 게 바로 이분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워낙에 되게 유명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중퇴하고 그냥 바로 대학을 또 갔고 근데 아무튼 이분이
노벨 화학상이랑 또 반전 운동으로 유명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DNA 구조도 이중나선 구조라는 거를 이제 그런 연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삼중나선 구조로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기엔 인간이 너무 더 복잡한 존재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게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푼 그 결정적인 사진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과학자가 촬영한 그 X선 회절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은 못 봤어요. 이분한테 보여주질 않고 왓슨과 그 크릭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이 3중이 아니라 2중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2개 받았는데 이분이 이분은 되게 장수를 했습니다. 원래 90 넘게 살았고 이분이 이제 그 전립선암을 90세 진단이 받았는데 94세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장수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케미스트 화학자인데 이분이 다른 동물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인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타민 C의 용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비타민 C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장수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타민 C가 몸에 좋구나 이제 이런 게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논문을 좀 몇 개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뇌혈관에 도움되는 비타민이 어떤 거 있냐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데 예를 들면 뭐 DHA도 중요할 거고, 뭐, 아까 인지 기능에 중요한 비타민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이게 어떤 뇌혈관 질환에 안 좋다는 비타민도 보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간단히 뒤에서 소개드리긴 할 텐데, 종합 비타민 그냥 드시면 일단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지 기능을 위해서 무슨 요즘 글루타치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면 미국도 어느 이렇게 CVS나 이런 파마시를 가면은 드럭스토어 가면은 엄청 비타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따로 다 먹는 것보다는 그냥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특정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확 더 좋아지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 비타민으로 일단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연구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가 암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는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대장암 환자분들에서는 비타민 D의 용량이 낮아져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러면 비타민 D 복용이 이게 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바이탈 스터디 그 리서치 그룹에서 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그 의학 잡지 중에 하나인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이제 2018년 보고한 건데, 이 연구는 바이타민 D3를 2000 그 인터내셔널 유닛, 그 다음에 오메가3를 1g 복용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암 및 심혈관, 이게 염증을 줄여준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 한 25,871명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전향적이라는 거는 연구를 실제 등록해서 쭉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미래로. 과거의 환자를 역으로 조사하는 거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이제 중요하고요. 5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분들 대상으로 연구했고, 어, 5.3년간 추적하면서 암 발생 또는 심근경색, 중풍 발생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연구는 이렇게 하는데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말이 이제 2만 5천 명이지만 처음은 이제 40만 명에 대한 그 일반 40만 명이 넘게
쫙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이 연구를 하기로 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실제로 4만 명이 가능해가지고 근데 또 중간에 연구를 실제 진행하려고 봤더니 또 한 30%는 못 한다고 또 그래서 어, 나 이거 못 먹겠다. 뭐 이래서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는 40만 명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약 2만 6천 명을 반반 나눠서 이렇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먹고 오메가 3도 먹은 사람, 뭐 비타민 D만 먹은 사람, 그다음에 비타민 D하고 오메가 3 둘 다 안 먹은 사람, 오메가 3만 먹은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게 유의한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먹은 사람이랑 먹지 않은 사람이 좀 성격이 다른지를 먼저 좀 보거든요. 뭐 나이가 다른지, 뭐 성별이 다른지, 예를 들면은 바이타민 D를 먹은 사람이 나이가 더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암이 더 많이 생길 테니까 당연히 연구의 데이터를 나중에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전향적 연구를 할 때는 이 두 개의 변수, 그 유의한 인구학적인 그 변수의 차이가 없게 조절을 하면서 계속 등록합니다. 그래서 비만도라든지 이게 비만도는 28이니까 꽤 비만한 거예요. 사실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25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되게 슬림한 편이죠. 그리고 이분들 보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비만한 인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마 좀 저희한테 해석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핵심 결과인데, 이건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 어, 이렇게, 가로는 이제 추적한 연도거든요. 가로는 추적한 연도고, 세로는 이제 발생한 퍼센티지인데, 예를 들면은, 0.0, 그러니까 6년 추적 관찰했을 때 6% 생긴 거예요. 전체 환자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 겹쳐서 그린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이제 일반 인구에서 암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 생기는 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보통 10% 미만인데,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6년, 그러니까 5.3년 추적 관찰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보통 한 6%, 7% 사이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두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좀 벌어져야지 유의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보시면 6년째에 바이타민 D가 드신 분이랑 그 플라시보, 그 위약, 아무것도 안 드신 분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 발생에 대한 거고, 이번 오른쪽 그래프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데 그래프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타민 D를 통한 암 예방 효과가 그렇게 전향적으로 있진 않구나. 라고 일단 이렇게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전체 암이 아니라 뭐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그다음 암 사망 이런 걸 다 비교해 봤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0.96이면 4%의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2%는 오히려 2% 는다는 거고 그렇게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하지만 이게 요 사이 숫자 1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암 사망률이 보면은 비타민 D를 먹은 사람들이 17%나 이게 효과가 감소한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이 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한테 적용되긴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암 사망률이 17% 감소 효과가 있어서 뭔가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아쉬운 거죠. 이게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심혈관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1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한 예방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데이터 보면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유일하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요거였거든요. 암으로부터 이제 사망하는 그 암 사망률
정도를 비교했더니, 요거는 처음 2년, 처음 2년을 제외하고 분석한 거예요. 왜냐면, 어, 이 바이타민 D를 그래도 어느 정도 쭉 먹은 다음에 효과를 보는 게 사실 맞는데, 이게 이제 5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밖에 안 먹었는데 암이 생겨버리면 이게 바이타민 D의 암 예방 효과를 충분히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암이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게 나옵니다. 이제 이러면 25%의 예방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어, 좀 애매하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게 나왔어, 저희한테는. 근데, 이 그룹에서 계속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지금도 계속 가끔씩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마 저널의 자매진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서 이제 보고한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암의 1, 2, 3기 말고 전이성 4기암 발생을 비교 분석했고, 또 하나 차이는 아까 조금 비만한 인구였잖아요. 비만도가 28이었으니까 보통은 25를 기준으로 비만 여부를 가르고 23부터 25 사이는 과체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25보다 낮은 쪽이죠. 비만도에 따라 세부 분석을 해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여기서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데이터랑 비슷한데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이렇게 이제 보면은 크게 차이가 1이 계속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의 이 통계적인 0.05 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경향성은 있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진 않고. 그래서 앞에 데이터랑 똑같이 너무 적게 복용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이 1, 2, 3기는 비교적 이제 조금 완치가 보통 더 확률이 높은 암이니까 전이성 암, 4기 암, 굉장히 심한 암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6년을 봤을 때 어, 암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누적해서 봤을 때 2%까지 올라갔는데 어, 그 비타민 D를 복용하신 분들은 이게 한 3%, 0.5% 정도 감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실은 앞에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사실 여기도 0.6%거든요. 근데 0.06인데 이 그래프는 되게 밑에까지 본 겁니다. 2%거든요. 0.0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래프를 확대해서 본 거기는 해요. 그랬더니 차이가 나긴 합니다. HKY님 질문 주셨는데, 만성 림프절염을 갖고 계신데, 어, 다행히 암이 나오진 않으셨는데, 그냥 림프절염이라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 비타민이 염증을 확 없애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종합 비타민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비타민이 부족하면 염증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뭔가 만성 림프절염이 반복된다고 하셔서 계속 추적 관찰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림프절염이 있으면 사실은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를 쓰면 이런 것들이 확 좋아져요. 염증을 억제하니까. 그렇지만 치료는 근데 스테로이드를 그게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림프절 염은 이제 이게 계속 조직 검사를 절개 생검 조직 검사 이것도 그냥 조직 검사가 아니라 절개 생검 조직 검사 하는 이유는 림프종 어떤 암일까 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암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데요. 그래도 이게 그냥 스테로이드를 좀 확 염증을 확 억제하니까 이제 뭐 스테로이드를 근데 스테로이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암이면은 이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고, 두 번째는 비타민은 종합 비타민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튼 이게 면역이라는 게 너무 심해도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너무 부족해도 또 면역 결핍, 뭐 감염이 심하다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을 좀 챙겨 드셔보시면 어떨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렇게 만성 림프절염이 있다고 하시면 잘 추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기구치병을 이 의심이 돼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으셨다면, 그래서 제가 요 경우는 또,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분의 다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게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상검을 세 번이나 했는데, 적어도 림프종이 암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스테로이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조직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스테로이드 한번 써보지 이렇게는 이거는 큰일이고요. 지금은 조직 검사 세 번이나 하셨고 림프종의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기쿠치병이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단기로 써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꼭 챙기는 게 제가 봤을 때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밤에 일찍 자기, 어, 그 두 가지가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좌식 생활을 줄여야 됩니다. 저도 지금 사실 3시간째 앉아 있거든요. 이런 게 몸 안 좋죠. 허리에도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운동도 잘 못하고, 안 좋았어. 그래서 운동하고, 꼭 야채 드시고, 어, 일찍 자고, 밤에. 핸드폰 좀 덜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 그래프를 굉장히 확대해서 봤더니, 어, 그, 위약군보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분들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셨는데,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너무 비만한 분들은 그 BMI가 30 넘거나, 적어도 비만이라고 진단할 만한 25에서 30 사이인 분들은, 어, 이거 비만도는요, 계산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기, 어, 저기, 키하고 몸무게만 있으면 이 BMI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아마 구글이든지 뭐 네이버든지 이런 여기서 그냥 BMI 계산 이렇게 치셔도 나오시고 그냥 키랑 몸무게. 키는 미터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고, 몸무게는 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5 미만일 때 비타민 D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의 감소가 비만도 25 미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05 미치면 효과가 있고 이게 약 38%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이성 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 2, 3기랑은 또 다른 얘기. 그래서 그냥 진행성 암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고 어, 그래서 비만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비만이 뭐 암에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 발생 이것도 데이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만한 분들이 또 암 치료를 되게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비만이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데이터는 항상 뭔가 그 해당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비만의 효과를 바이타민 D의 예방 효과가 상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BMI 이제 25부터 낮으신 경우가 많으니 뭐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연구에서는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도 이런 비타민들 이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연구 제일 또 이쪽 예방 쪽으로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발표가 마지막이었는데 이거는 자마 본지고 앞에 소개해드린 뉴잉글랜드 저널 논문하고 거의 이제 쌍두마차 여기다 란셋까지 영국 저널까지 포함해서 보통 3대 세 가지 저널이 이런 역학적으로 제일 유명한데 그런 이제 데이터를 봤고요. 이 연구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미국도 건강보조식품에 500억 달러를 지출한대요, 1년에. 이거 이게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거의 65조 뭐 원인 거죠. 그리고, 마케팅에만도 9억 달러를 지출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시장이 큰 거고, 어, Print, Printanium.
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연구실에 있다 보니 그래서 그 과일, 채소를 섭취하면 그 어,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뭐 이론적으로는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이 이런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어서 암 및 심내혈관 질환 발병을 줄일 걸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服用하시는데 어, 임신한 경우에 이런 태아의 어떤 신경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엽산 드시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저희가 뇌 발달 위해서 뭐 철분도 드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임산부들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일반 인구도 어떤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추천한 겁니다. 오용도님이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빈속에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 되죠? 종합 비타민 이제 빈속에 드실 수는 있는데, 속이 불편하시면 좀 밥을 먹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뒤에도 잠깐 중에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종합 비타민이 어떤 위장관 불편감을 유발하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알약이고 보통 비타민은 알이 크거든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면 식사 드시고 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하셨고 항산 제품을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뭐 어, 그러니까, 막 너무 비싼 걸 드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성 있고 이런 걸도 당연히 드실 수 있는데 너무 비싼 거라든지 뭐 치료제 개념을 드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먹었는데 나 몸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러면은 드셔도 되죠. 임신을 안 해도 엽산을 먹으면 좋으신지를 질문 주셨는데 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질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엽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드셔도 되고 종합 비타민에 엽산이 보통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필수 권장량의 엽산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데 엽산만 드시는 게 막 엽산만 과도하게 드시는 게 그게 꼭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은 저희가 항암제로 제일 많이 쓰는 5FU라고 하는 항암제가 엽산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사실은 엽산은 암한테는 그러니까 암이 더 빨리 자라요. 엽산을 막 주면.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좀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엽산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렇죠. 엽산이 폴릭 애시드죠. 그래서 그 5FU가 저 엽산의 합성을 막는 안티 메타볼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어, 어, 저 5FU 개발한 히스토리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데 저 5FU 개발 역사가 여기 저희 미국의 다나 파버 캔서 인스티튜트의 파버 교수님이 말하자면 저희 메디칼 온콜로지 종양내과라는 그 과를 리딩해서 만든 분이거든요. 파버 선생님 되게 유명한데 하버드에서 그 파버 선생님이 저 5FU 폴릭 애시드 원래 개발할 때는 어, 엽산을 주면 암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엽산을 치료제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임상시험을 했는데 이게 웬걸 엽산을 먹었더니 암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상 연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파버 선생님한테 비난이 엄청 컸어요. 막 정말 치료제라고 개발했는데 사람을 더 죽이는구나 너가.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포기했으면 이제 그냥 되게 실패한
어떤 의사, 과학, 내진 과학자로 이제 될 텐데, 이분이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반대였던 거예요, 반대. 이 데이터 해석을 항상 그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이분이 엽산이 아니라 엽산의 기량제를 다시 치료제로 만들어서 임상시험 했더니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게 5FU예요. 5FU는 아니고 그 5FU의 전신, 그러니까 안티폴릭 애시드가 캔서 세라피로 된다는 개념을 이제 그렇게 개발하신 거죠. 이건 좀 여담이었고요. 어, 눈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게 좀 매우 부족한데, 요즘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쓰는지가 데이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시간 안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음, 너무 많이 봐요. 핸드폰만 줄여도 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루테닉 애시드나 뭐 그런 이제 걸 뭐 또 루테인이나 이런 게 복용 좋다고 그러는데 그냥 종합 비타민에 보통 들어 있으니까 그 비타민 A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고 그런 종합 비타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컴퓨터를 덜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음,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영도님 감사합니다. 김은님 감사드리고 네. 그 현재까지 임상 가이드라인을 이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면은 10년간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고 전체 84개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연구는 하나의 예시고 그런 거를 84개를 다 모아가지고 거의 74만 명에 가까운 환자분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어요.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죠. 종합 비타민, 비타민 A, B3, B6, B12, C, D, E, 베타카로틴, 엽산,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 비타민 사용이 모든 암의 발생에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오즈비라고 보통 우리 표현하는 아까 그 앞에 숫자들인데 이게 0.93이잖아요.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93이니까 0.07, 그러니까 약 7%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비타민 D의 사용이 앞에 논문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전 인구에서 효과적인 암 예방 효과는 없었지만 2% 예방 효과지만 이게 1을 겹치고 있기 때문에 통계 구간이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진 않고요. 네, 강윤정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비타민 B, C, 그다음에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에 대한 암 그 예방 효과 증거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쁜 경우도 보였는데 예상을 못했는데 베타카로틴, 그 비타민 A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이런 베타카로틴이 보통 폐암을 예방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증가를 하기도 했고 심혈관 사망률이 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럴 수도 있구나. 조금 물론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왔고 비타민 A가 고관절 골절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도 있었고, 비타민 E가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하기도 했고, 비타민 C와 칼슘이 어,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 이런 데이터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결석으로 오시면은 고용량 칼슘 드시거나 비타민 C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신장 결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비타민 C나 칼슘 드시는데 좀 주의하셔야죠. 그랬는데 좀 더 그 세분화해서 보면 일반 성인 인구의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및 사망률을 줄이는데 종합 비타민 보충제 효능은 뭔지를 봤더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6%, 그러니까 6에서 7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반올림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소 효과라는 건 사실 그게 6%, 7% 이러면은 좀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그 65세 여성이 9년을 쭉 추적한다고 봤을 때, 어, 그거를 이 종합 비타민 5에서 10년을 복용하면
보통은 이런 암이 8%의 인구에서 생기는데 65세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 암이 계속 발견이 될 거잖아요. 그게 보통 8%에서 발견이 되시는데 이 비타민을 드시면 7.5%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감소 효과라고 하지만 65세 여성이 이제 비타민을 먹어서 10년을 추적하면 이거는 또 0.5%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게 엄청 크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그 데이터를 항상 해석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암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암 발생 효과도 줄이는 게 있는데 요건 또 7% 예방 효과가 있는데 이런 효과가 마치 뭐 비타민을 드시는 분이 드시지 않는 분보다 뭐 2배를 더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흡연 담배를 피다가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보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뭐 암이 2배, 3배 높다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예방 효과가 크기는 해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종합 비타민이 나쁘냐? 근데 이런 연구들을 84개를 다 종합해서 봤더니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된 경우는 없었어요. 뭐 기껏 이제 보통 보면 뭐 발진이라든지 코피가 좀 생기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이것 때문에 심각한 병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 백내장, 고관절 골절 이런 게 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까 보면은 그 고관절 골절에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거나 뭐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뇌졸중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뭐 이렇게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겠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러면 종합 비타민 말고 비타민 그 구성 요소별로 따로 보면은 어떤지 이제 그 단일 영양소의 효과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타카로틴이랑 비타민 A는 오히려 폐암이나 이런 발생을 좀 안 좋게 하는 거에 좀 보호가 되기도 했고 비타민 E가 보통 항산화제로 해서 되게 사람들이 더 많이 좋다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크게 또 이렇게 엄청 암이 예방되는 그런 보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제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비타민 D인데, 그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구에서는 큰 영향이 없고, 아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4기 암에서 BMI 25 미만인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칼슘은 어 사망률 암 사망률과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런 데 큰 이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칼슘에 대해서 약간 여담인데 칼슘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백금 항암제를 치료받으시면 손발이 많이 저리거든요. 이제 칼슘을 이 정맥 주사로 칼슘을 맞으면 그런 증상이 좋아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정맥 주사가 이 백금 화합물에 의한 신경 손상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고가 돼서 그거를 이제 임상 시험까지 많이 했어요. 근데 칼슘을 정맥 주사했더니 암이 더 빨리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그건 임상 시험 또 중단됐어요. 이거 칼슘을 정맥 주사했더니 암이 더 빨리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뭘 먹거나 치료를 받거나 이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칼슘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백금 화학물 항암제에 대한 이런 손발 저림, 신경 독성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암을 더 나쁘게 했죠. 그래서 임상시험 중단됐어요. 그런 이제 좀 예가 있고 어, 마지막으로 그 성인 인구에서 단일 영양소 보충의 부작용이 뭔지 또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는 전 인구 사망률,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폐암 및 좀 증가되기도 했고 약간 속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또 왜 그러냐면 비타민 A가 지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방이 이 들어가면 좀 더 소화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럼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했던 복용이 고관절 골절, 고관절이라 그러면 우리 몸에 그 중추되는 이 골반에 있는 관절이죠. 그래서 그 골절 위험이 좀 더 높지만 또 그렇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비타민 E가
백내장 발생이 좀 증가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이 증가되고 그런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된다는 일부 보고도 있지만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위험하진 않았고 유의하진 않았고 칼슘이 뭐 칼슘, 비타민 C가 신장 결석이 증가된다는 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어, 뭐 얼마나 먹어야 그럼 생기냐? 이거는 아직은 잘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 호빵이님이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해서 드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드시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베타카로틴을 드셔서 뭔가 좀 내가 몸이 좀 더 개운하고 좀 더 뭔가 뭐 눈에 좋은 것 같고 이러면 그걸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발표를 드리면 마치 이게 되게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드리게 되는데 또 왜냐면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호빵이님이 베타카로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의 결론은 종합 비타민이 어, 이점이 이게 먹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먹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적어도 이제 이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는 종합 비타민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 사망률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엄청 예를 들면 이걸 먹지 않은 사람과 먹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뭐 5배를 더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암 예방이 2배 감소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비타민을 드시는 분이 그렇죠. HKY님 말씀 주신 대로 종합 비타민보다 흡연, 음주를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은 보통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챙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담배도 덜 하고, 운동도 더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건강에 대해 항상 신경 쓴다는 거니까. 이주진님이 비타민 용량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뒤에 간단히 말씀드리긴 하는데, 보통 일일 권장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이 무조건 좋냐? 그거는 아직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앞에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도 고용량 비타민이 그냥 C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국내에도 그 어느 박사님이 그 고용량 비타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고 근데 뭐 적어도 뭐 그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뭐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너무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어, 그리고 이 비타민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막 2배 이상 줄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과일, 채소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신체 활동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왜냐면 저희가 어떤 이런 서양 의학 개념에 저희가 항상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뭐 그런 거보다는 운동 식단 이제 그런 게 훨씬 중요하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개별로 이렇게 그 각각의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된 것들도 있어요. 뭐, 이게 뭐, 이 진생,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도 있고, 영국도 이런 그 뭐 필수 영양소라든지, 뭐 이런 걸 소개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슬라이드에 가져왔는데 현대인에게 비타민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도 이렇게 뭐 미국만 해도 9천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고 뭐 비타민 B6도 1,800만 명, 뭐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비타민 C 부족하면 1,600만 명.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뭐 아까 브레인 펑션 말씀 주셨는데 머리에는 비타민 D, E, B, 셀레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면역 기능에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기능이 잘 알려져 있고 눈 건강에는 뭐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아연, 셀레늄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 생각엔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비타민은 여러 알로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 그 일일 권장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뭐 그 정도 이상은 계속 드셔서 적어도 결핍하지 않은 상태면 되지 과도한 게 더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도 있고 천연 비타민도 있거든요. 천연 비타민은 뭐냐면 음식에서 추출하는 거고, 합성 비타민은 이제 그 공장에서 아까 화학식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음, 아직까지 이게, 어, 그럼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좀 가설적인 부분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천연 비타민이 합성 비타민보다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성 비타민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드실 수 있고 또 그게 흡수되는 율을 비교했는데 천연 비타민이랑 합성 비타민이 큰 차이가 없어서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또 모르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개가 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겠다. 근데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은 비타민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어, 제가 일일 권장량을 넣은 게 있는데 그 슬라이드가 좀 빠진, 근데 그 일일 권장량이 미국 FDA에서 그 한 용량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지금 아마 드시고 있는 그 비타민, 뭐, 뒤에 보면은 일일 권장량의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표시가 잘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 좀 보시면 되고, 아마 종합 비타민은 그거를 맞춰서 일부러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당연히 이제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좋다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운동이 균형 잡힌 식단.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상에 지금 3시간째 앉아 있는데 그거보다 이 앉아 있는 시간을 훨씬 줄이고 운동하고 햇볕 쬐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싼 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렇고 어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 치료가 된다, 이거보다는 항상 보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신 것들을 또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암 수술 후에 리포존 비타민 C 말씀 주셨는데 아마 리포존을 왜 하냐면은 비타민 C가 좀 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그, 그 비타민 C는 수용성인데 이게 흡수되려면 이제 흡수가 원래 되죠. 수용성이니까 이제 물하고 같이 흡수가 되는데 리포솜 형태로 만들면 좀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실 수 있고, 비타민 D 수치가 42, 48이면 지금 정상 수치 맞으시거든요. 예. 보통 이제 25 미만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낮은 거기는 해서 지금 42, 48이니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밀크시스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밀크시슬이 이게 좀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간 수치가 잘 유지가 되시는지도 중요하고요. 이런 거 드셔서 간 수치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그리고 밀크시슬이 좀 만약에 너무 비싸다, 나한테 좀 부담된다 이러면은 이걸 무조건 먹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드셔보실 수는 있는데 이게 엄청 좋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경제적인 거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 보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밀크시슬이 의학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는 거면 뭐 빚을 내서라도 뭐 모든 분들께 꼭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데이터가. 오래 앉아 있는 게 흡연처럼 나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루에 거의 막 12시간씩 앉아 있거든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도 서서히라는 책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실험실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런데 서서히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업무 효율도 좋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레몬이 항암 작용이 좋다는 말을 하시는 아마 이유가 비타민 C 때문일 텐데요. 근데 아까 그런 이론적 배경은 요거죠. 그, 이,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 때문에 고용량 비타민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현대인은 야채나 이런 것도 의외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C가 부족할 수 있어서 비타민 C 아까 눈보라님이 하루에 2000씩 드신다는데 뭐 어떤 속쓰림이나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 드실 수 있고요. 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암 작용에 엄청 좋냐? 그러면은 비타민 C를 그러니까 레몬을 드시는 분과 드시지 않는 분이 항암 효과에 차이가 있냐?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획일적으로 모든 분들이 비타민 C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사람의 항암제 반응률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드셨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도 또 알이 크고 이러기 때문에 꼭 해준대님이 주 몇 회 몇 분 운동하시냐고 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운동이 되게 좀 부족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제일 좋게는 매일 하루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육 운동을 포함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운동하는 것 같진 않아요. 유방암 초기시고 조감 비타민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오늘 저도 이 논문들을 결국 찾아보면 가장 그 확실한 건 그냥 종합 비타민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엄청 큰 도움은 아니니까 엄청 큰 도움이 을 기대하고 복용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미국 가이드라인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내가 그럼 좀 지출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뭐 합성 비타민 대신 천연 비타민을 드셔보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천연 비타민이 무조건 좋냐 그런 데이터는 또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 비타민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방암이신데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신다 이러면은 어, 비타민 D나 그럼 칼슘 왜냐면 골다공증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유방암인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여성이시고 55세 그러니까 50세 이상이시고 이러면은 골다공증 조심해야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나 뭐 칼슘 이런 게 있는 종합 비타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눈보라는 속쓰림이 없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HYK님, 말씀 주신 대로,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의학의 원칙이 네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뭘 했는데 좋으면 유지해라. 근데 그리고 뭐 안 좋은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뭐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오히려 뭘 했는데 더 나쁘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원칙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그거를 계속 강화하고 뭐 했는데 안 좋으면 그걸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뭔가 생활 습관을 계속 교정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네. 희준대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좀 되게 쑥스럽네요. 이게 진짜 내가 이거를 네, 아무튼 그 또 오늘 좀 이런 발표 드린 게 좀 어떤 좀 평소 뭐 준비하시고 이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게 일단 이 주제는 사실 되게 이렇게 한 번에 할 건 아니고 훨씬 연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 그렇지만 아무튼 또 진료실에서 질문 제일 많이 주시는 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뭐 제품, 뭐 특정 브랜드, 뭐 이게 좋다 이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보통 브랜드들이 그 만들 때 그 미국 FDA나 그 권장 사항 그 일일 권장 용량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제시하는 그 일일 권장 용량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왜냐면은 흡수율이 다르잖아요. 흡수율이 100% 흡수되는 게 아닐 테니까 항상 일일 권장량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마다 엄청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영양 그 약통의 그 뒤에 이렇게 표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제품별로. 어,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제 생각에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면 뭐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 해를 오래 보시는 분도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부족할 수 있겠냐면 해를 보는데 비타민 D 합성이 피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를 많이 봐도 항상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해를 못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리고 해를 보더라도 운동을 하면서 운동만으로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 있죠. 그 어, 해를 보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음,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아무리 오래 본다고 해도 보통 좀 부족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면은 이제 저희가 혈액에서 체크해 보시면 제일 좋죠. 요즘은 그런 검사들이 또 되니까. 예. 어, 아무튼 또 이런 건강 보조제에 관해서 진료실에서 평소에 정말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것들 좀 있으시면 또 최대한 좀 찾아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이제 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방송에서 보통 뭐가 하나가 소개가 되면 그걸로 확 쏠리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는 뭐 무슨 블루베리 중에 어떤 베리가 뭐 좋다 이렇게 한번 방송이 나오고 나서 엄청 또 환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드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기생충약이 도움된다 그래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그게 약간 꼭 우리 무슨 청바지나 무슨 뭐 아니면 가요나 이런 거 유행하듯이 이렇게 저희는 이제 왜냐면 저희가 진료실에서 되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뵙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합 비타민류가 가장 꾸준하고 뭐 이런 트렌드를 들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그냥 유지하시면서 건강 관리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무튼 뭐 달, 다알리아님은 신장이 안 좋은데 비타민 C를 복용해도 되는지를 이제 여쭤보셨는데, 어, 드실 수, 그러니까 콩팥이든지 간이 안 좋으시면 항상 드시는 거에 이렇게 좀 알아보고 또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신 것 같고요. 비타민 C,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 저는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타민 드셔야 돼요. 신장 안 좋으시면. 왜냐면은 그 흡수, 그러니까 이게 신장에 되게 중요한 기능에 뭐가 있냐면 재흡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 나서 그게 사실은 그 요관을 쭉 돌면서 다시 재흡수돼요. 그 재흡수되는 기능이 만약에 지금 신장이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정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가지고 내가 정말 투석을 고려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인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재흡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 그러면 재흡수가 떨어지면 비타민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종합 비타민 드셔야 돼요. 비타민에서 실제 저희 처방합니다. 신장내과에서, 콩팥내과에서. 광나루님은 비타민 D 수치가 42, 48이시면, 제 생각에 이거 지금 정상이시거든요. 뭐, 30 이상 잘 유지하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67세 여성이시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나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타민 D 수치는 괜찮으신데, 골밀도나 이런 게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 그리고 해준대님이 근육을 키우면 암 예방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육이 근육은 굉장히 좋습니다. 키우기 어려워서 그렇지. 어, 근데 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약 먹으면 그 무슨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걸 먹으면서까지 키우는 게 도움이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어떤 간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이런 걸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솔님이 그래서 근육은 좋습니다. 암 예방에. 그거는 입증돼 있어.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데 코엔자임 Q10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됩니다. 네. 항산화제로서 복용하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고요. 혈관이 깨끗해지는 영양제. 그 보통 뭐 기넥신 이런 거 많이 이제 복용하셨거든요. 어, 근데 이제 혈관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럼 얼마나 사실은 좀 좋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무슨 배수관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쭉 깨끗해지고, 그런 것처럼 뭘 먹었더니 혈관 깨끗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 그런 영양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임상시험을 하려면 이 영양제 드신 분이랑 안 드신 분이랑 혈관은 어떻게 보통 깨끗해지는지 이런 평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 목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름때 그 지방층이 그 두께를 재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지방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 혈관에 이렇게 지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어떤 이제 위에 나중에 중풍이라든지 관상동맥이라든지 이런 데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재는데 말씀 주신 그 영양제를 드신 분과 드시지 않은 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두께가.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입증되어 있는 치료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스테틴이 그런 효과가 있죠. 스테틴.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이 이런 콜레스테롤, 이 지방, 이제 혈관의 그런 기능, 게 계속 두꺼워지는 거를 예방하는 데 스테틴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로서는 그거를 깨끗하게 영양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기넥신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약제로서는 스테틴 계열들이 그런 고지혈증 약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꼭 여기 지금 댓글로 질문 주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 어, 김경님이 58세 여성이시고 걷기 하다 보면 방귀가 계속 나오고 평소에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 감기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어, 그래서 뭐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이런 뭐 방귀가 많고 뭐 그런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방귀가 많은 편은 병은 아닌데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냐 이거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좋아요. 근데 뭐 방귀에 냄새가 없고 비타민 C 고용량으로 드시고 뭐 크게 건강에 무리가 없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병원을 굳이 가야 한다면 방귀가 계속 나오니 뭐 장 건강엔 괜찮은지 뭐 대장 내시경 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염 보균자인데 CK님이 간염 보균자신데 야채를 매일 먹으면 무리가 그런데 야채를 어느 정도 드시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반론적으로 뭐 야채가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간염 보균자시고 간 기능이 정말 안 좋으시면 드시는 거 조심해야 될 거는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고기류, 단백질,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왜냐면은 간이 진짜 기능이 안 좋은데 고기 같은 거 이제 많이 그게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이 질소산화물이 간에서 해독이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배출이 안 되면 이제 신경뇌증이 생겨요. 막 사람 못 알아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눈 떨고 사람 못 알아보고 그렇죠.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유니님 스테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테틴은 고지혈 없어도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뭐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뭐 좀 아직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데이터는 있는 것 같아요. 의료마님이 햇빛을 봐서 비타민 D 합성의 이점과 자외선의 해로운 점 중에서 뭘 더 우위로 보시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는 황인종이잖아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햇빛을 봐서 비타민 D 합성도 하고 그 햇빛을 본다는 것 자체가 또 밖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더 우위가 있을 것 같고 자외선 차단제는 선크림으로 해결하시면 또 되니까 어, 저는 햇빛을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빛 못 보면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도.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장 상피 화생이 어, 오히려 사실 소염 진통제가 그런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스피린, 사실 콕스2 이니비터, 뭐 아스피린, 콕스2 이니비터 그래서 어, 그거는 근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항염증제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이 장상피 화생 요건 좀 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오히려 암 예방한다는 게 좀 있고요. 예. 막 암을 나쁘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소염진통제가 근데 이제 뭐 오히려 장상피 화생보다는 위궤양이나 이런 걸 좀 더 유발할 수 있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심장이 좀 무리가 될 수 있고요. 얼굴이 좀 부을 수 있거든요. 김경님 감사드리고 영구리님이
다른 컨디션 정상이고 대변 상태가 좋다는 가정하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YK님, 그래서 암도 감기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믿고요. 있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뭐 다 1920년대에 이미 비타민C 고용량 이런 거 다 1900년대 알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이해가 지금 훨씬 많아지고 있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보통 감염이라든지 다른 우리가 결핵이라든지 이런 질환은 단일 질환이거든요. 근데 암은 굉장히 복합 요소고 같은 암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개인 맞춤 치료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런 이해를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 백신 같은 게 뭐 진짜 개발이 잘 돼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맞아도 암 치료가 되는 이러면 너무 좋겠죠. 네, 의료마님 감사합니다.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부족합니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방송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